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로테 젤레의 신비와 저항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테 젤레는 1929년에 독일 켈른에서 태어난 신학자입니다. 1954년 독일 게팅겐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1972년 켈른 대학에서 계몽주의 이후 신학과 문학의 연관성이라는 주제로 교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미국 뉴욕 유니온 신학교 초빙 교수로 재직했으며 2003년 독일에서 별세했습니다. 이 책이 바로 도로테 젤레가 쓴 신비와 저항입니다. 도로테 젤레는 이 책 신비와 저항을 통해 우리 모두가 신비주의자다라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서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도로테 젤레가 주장을 우리 모두 신비주의자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마 그 문장을 읽으면 나는 신비주의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장이면서 동시에 질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신비주의자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책은 전체 1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글에서 14장 폭력과 비폭력을 다루려고 합니다. 신비주의의 거의 마지막 단계이죠. 15장은 해방의 신비주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15장이 마지막 장이니까 14장도 거의 결론에 해당하는 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장은 5개의 작은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장은 젤레의 주장을 담고 있고 가운데 3장은 대표적인 비폭력 지도자들의 삶을 조명하고 그들이 어떻게 비폭력으로 저항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 젤레는 자신의 신비주의 영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 제목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연합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젤레의 표현을 보면 헨리 데이비스 소로가 시민 불복종에서 서술한 것과 비슷한 그런 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외적인 폭력에 굴종시킨다. 나는 얌전히 말 잘 듣고 나는 나의 세금을 내었고 그 돈으로 더 많은 무기들이 생산된다. 나는 내 은행의 조언을 따르며 나는 광고가 말해주는 대로 그들과 같이 성공적이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우며 지적이 되려고 한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의 법을 잘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국가는 우리를 건드리지 않겠죠. 우리가 만약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는 우리를 처벌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시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리라고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해서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경찰을 선발하고 거대한 경찰 조직을 관리합니다. 젤레가 지적한 대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무기가 생산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생산되죠. 국가의 질서가 어지럽혀지거나 혹은 전쟁이 발생할 때를 대비한다는 이유로 무기는 과잉 생산됩니다. 적당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기의 양과 강도는 언제나 경쟁의 요소가 됩니다. 법을 잘 지키는 착한 국민이 되는 것은 언제나 그 이면에 국가의 폭력성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젤레는 정치와 영성 그리고 저항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젤레는 간디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간디의 말입니다. 나는 내가 나 자신을 모든 인류와 동일시하는 데에서부터 영적인 삶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내가 정치에 입문하여서만이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인류 활동의 전체적인 단계는 분리할 수 없는 전체라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의도는 병균 없이 밀폐된 온상으로부터 배양되는 것이 아니다. 젤레는 틱 나탄의 시를 통해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존재의 모습에 대해서도 서술합니다. 그의 시입니다. 나는 강의 수면 위를 날아가는 하루살이이다. 그리고 나는 또한 그것들을 잡아먹으려는 새이다. 나는 연못의 투명한 물에서 즐기며 헤엄치는 개구리이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있다가 개구리를 잡아먹는 뱀이다. 나는 살거죽과 뼈만 앙상하게 남아 대나무같이 말라빠진 우간다 출신의 소년이다. 나는 살상 무기를 우간다에 팔아치우는 무기상이다.
나는 작은 보트를 탄 난민이며 12살의 소녀이다. 해적에 의하여 겁탈당하였고 태평양에 빠져 죽기만을 기다린다. 그리고 나는 또한 해적이다. 나의 마음은 인식하고 사랑할 능력이 없다. 이 시를 인용하면서 젤레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파리를 죽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젤레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를 나누는 것, 나와 다른 존재를 나누는 것, 나를 단지 나로 제한하는 것에서 폭력이 시작한다고 젤레는 주장합니다. 헨리 데이비스 소로는 국가에 대한 불순종의 의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하버드를 졸업하고 그의 고향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어떠한 체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교 당국은 그를 비난하고 결국 그는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체벌이 의무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가 낸 세금이 전쟁과 노예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고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젤레는 소로의 비판을 인용합니다. 원칙적으로 전쟁과 노예제도에 반대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소로는 결국 무정부주의적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비폭력의 대명사와 같은 위인이죠. 간디가 강조했던 단어는 아힘사라는 단어입니다. 아힘사는 죽임을 요구하는 모든 것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참되고 생동감 있을 때 폭력을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힘사로부터 간디는 정부의 회개를 이끌어내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대화나 공개적 협상. 둘째, 정부 규정에 대한 비협조나 보이코트. 셋째, 좁은 의미에서 국가 폭력에 대한 저항입니다. 마틴 루터 킹도 끝까지 비폭력의 방법으로 저항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맞붙고 폭탄을 폭탄으로, 살인을 살인으로 맞대응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적대자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그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무기를 집으로 가져가거나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하였다. 우리의 무기는 아무 무기도 갖지 않는 것이다. 비폭력을 실천한 위인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폭력을 실천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에게는 종교적 영성이 있었습니다. 소로, 간디, 마틴 루터 킹 모두 그런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국가에 저항한다는 것은 단지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가를 전복하기 위한 쿠데타 음모를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 저항한다는 것은 국가 폭력성에 저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살인 무기를 만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에 대한 저항이죠. 국가 간 무기 경쟁이 치열해지면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기 보유량이 과잉 상태가 되고 어느 정도 정점에 달하면 더 이상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기 생산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무기 쓸 곳을 찾습니다. 무기 생산을 위해 구축된 군수 산업이 계속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국가는 전쟁을 일으킬 곳을 찾습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는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항한다는 것은 살인 무기의 생산이 더 이상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 간 무기 경쟁은 마치 총을 들고 있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서로 먼저 총을 내려놓으라고 소리치는 경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둘 다 총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쪽 손에도 총을 들고 겨누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깨기 위해서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연대성의 영성이죠. 연대성의 영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저항의 영성, 평화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연대성의 영성은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는 자아의 무한한 확대를 통해 나의 생명을 타인 안에 존재시키는 영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연대성에 대해서 젤레가 인용한 문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아주 이상한 이유에서 나는 내가 되어야만 하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들이 되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한 말이죠.
당신도 당신이 되어야만 하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되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기 전까진 말이죠. 이해하시겠소? 이렇게 세계가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세계는 체계지어진 것이라오.